중국이 굴욕을 당했습니다. 세계 2위 군사 대국의 전투기 수출 0대. 반면 한국은 22조 원을 찍었습니다. 중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 방산 4사의 수주 잔고 100조 원, 10년치 물량이 이미 확보된 겁니다. 폴란드 34조, 전 세계에서 러브콜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중국에는 단 한 통의 연락도 없었습니다. J-20은 세계 최강이라 자부했는데 왜 아무도 사지 않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그날 아침 베이징의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군사과학원 본관 회의실.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저는 28년간 이 건물을 드나들었지만 이렇게 급하게 소집된 건 처음이었습니다. 천회의 연구원, 들어오게. 유 원장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회의실 안에는 이미 10여 명의 고위 간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공군 참모부, 국방과학기술위원회, 그리고 중앙군사위원회 소속 인사들까지. 심상치 않은 조합이었죠. 다들 앉게. 시간이 없어. 유 원장이 손짓했습니다. 저는 빈자리에 앉으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모두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정보가 들어왔네.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뉴스 화면이 떴어요. K방산, 올해 수출 152억 달러 돌파, 152억 달러. 하나로 22조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한국이 또 기록을 갱신했어. 방산 수출 세계 9위야. 유 원장의 목소리에 쓴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우리는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11억 달러. 14배 차이야. 회의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도 할 말을 잃었어요. 11억 달러라고요? 세계 2위 군사 대국인 우리가 고작 11억?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어. 유 원장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J-20 전투기 수출 실적 0대. 그 숫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J-20 단 한 대도 수출 못했어. 반면 한국 KF-21은 아직 양산도 시작 안 했는데 벌써 여러 나라에서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지.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J-20은 제가 개발에 참여한 전투기입니다. 5세대 스텔스기예요. 미국 F-22, F-35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최첨단 전투기죠. 그런데 수출이 0이라고요? 한국 KF-21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걸 알아내라고 자네를 부른 거야. 유 원장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천 연구원, 자네가 직접 한국에 가서 KF-21을 봐. 뭐가 문제인지 파악해와. 제가요? 자네가 J-20 개발에 참여했잖아. 전투기 전문가가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해.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 가서 KF-21을 본다? 솔직히 불쾌했어요. 우리 J-20이 한국 전투기보다 못하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명령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좋아. 내일 출발해. 왕아오 담당관이 동행할 거야.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베이징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어요. 고층 빌딩들이 안개 속에 흐릿하게 서 있었습니다. 한국이라 솔직히 깔보고 있었어요.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 분단 국가, 미국의 위성국. 그런 나라가 우리를 위협한다고요?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22조 this 1조 6천억. 0대 1 러브콜 쇄도. 뭔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겁니다. 그걸 알아내야 했어요. 출발 전날 밤, 저는 연구실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J-20 관련 서류들이 쌓여 있었어요. 설계도면, 성능 데이터, 시험 비행 결과, 28년간 쌓아온 제 인생의 기록들이었습니다. 1996년, 저는 청도항공에 입사했어요. 갓 대학을 졸업한 신입이었죠. 그때 중국 전투기는 솔직히 형편없었습니다. J-7, J-8 같은 구식 기종들이 주력이었어요. 러시아 기술을 베껴서 만든 것들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꿈이 있었어요. 언젠가 우리 손으로 최첨단 전투기를 만들겠다. 그 꿈을 이루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J-12 첫 번째 성과였어요. 2006년에 실전 배치됐죠. 중국 최초의 4세대 전투기였습니다. 저는 그 프로젝트에서 항전 시스템을 담당했어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가족도 제대로 못 봤죠. 그리고 J20. 2011년에 첫 비행을 했을 때 저는 활주로 옆에서 지켜봤어요. 검은색 스텔스기가 하늘로 솟아오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가 해낸 거예요. 미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만든 겁니다. 지금 J20은 300대 이상 생산됐어요. 연간 7,080대씩 찍어내고 있죠. 세계에서 F-35 다음으로 많이 생산되는 5세대 전투기입니다. 그런데 수출이 0이라고요? 말이 안 됐어요. J20의 성능을 제가 모를 리 없습니다. 스텔스 설계, 초음속 순항 능력, 첨단 레이더,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아요. 미국 F-22와 비교해도 크게 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안 살까? 자료를 뒤적이다가 한국 KF-21 관련 보고서를 발견했어요. 정보부에서 수집한 것이었습니다. KF-21 보람의 한국형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 읽어 내려갔습니다. 개발 시작 2015년, 첫 비행 2022년, 국산화율 65%, 엔진 미국 GF414, 코웃음이 났어요. 국산화율 65%. 그러니까 35%는 외국 부품이라는 거잖아요. 게다가 엔진은 미국 거를 쓴다고요? 이게 전투기야, 조리품이야? 혼잣말이 튀어나왔습니다. J20은 달라요. 엔진부터 다릅니다. 초기에는 러시아 AL-31을 썼지만 지금은 국산 WS-15를 장착하고 있어요. 추력 18톤의 괴물 엔진이죠. 우리 기술로 만든 겁니다. 한국은 엔진도 못 만들면서 전투기를 수출하겠다고요? 웃기는 소리였어요. 보고서를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가서 확인해보자. KF-21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지. 아마 별것 아닐 거야. 미국 기술 좀 얻어다가 껍데기만 한국 거라고 우기는 거겠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베이징 서우두 공항. 왕아오 담당관과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왕아오는 30대 중반의 젊은 외교관이었어요. 국방부 해외협력국 소속이었죠. 천 연구원님, 한국은 처음이시죠? 응, 처음이야. 저는 세 번째입니다. 서울은 깨끗하고 편리해요. 음식도 맛있고요. 왕아오가 친근하게 말했지만 저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관광하러 가는 게 아니니까요. 비행 시간은 2시간 남짓.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KF-21, 4.5세대 전투기라고 분류돼요. 5세대인 J20보다 한 세대 아래죠. 스텔스 성능도 제한적이고 내부 무장창도 없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J20이 훨씬 우월합니다. 그런데 왜 세계가 KF-21에 열광할까? 이해가 안 됐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게이트를 나서자 한 남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국인이었습니다. 천회의 연구원님이시죠? 저는 김재호입니다. 방위사업청 소속이에요. 이번 방문 기간 동안 안내를 맡았습니다. 유창한 중국어였어요. 억양이 약간 어색했지만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수고하시오. 저는 형식적으로 악수를 나눴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차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도로, 현대적인 건물들, 질서정연한 교통. 솔직히 인상적이었어요. 베이징보다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내일 사천으로 이동합니다. 김재호가 설명했어요. 사천이요? 네. KAI 본사가 거기 있어요. KF-21 생산 시설도요. 직접 보여드릴 겁니다. KAI, 한국항공우주산업, KF-21을 만드는 회사죠. 좋소. 기대하겠소. 저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긴장되기 시작했어요. 내일이면 KF-21을 직접 보게 됩니다. 그게 정말 대단한 건지 아니면 과대 포장된 허상인지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호텔에 짐을 풀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화려했어요. 고층 빌딩들이 불빛을 뿜어내고 있었죠. 작은 나라가 이렇게 발전했구나. 인정하기 싫었지만 놀라웠어요. 하지만 전투기는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야경이 화려하다고 전투기를 잘 만드는 건 아니니까요. 내일 보면 알겠지. KF-21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날 밤, 저는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김포공항에서 사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한반도의 산하가 펼쳐졌어요. 초록빛 산들이 끝없이 이어지고 그 사이사이로 도시들이 박혀 있었습니다. 작은 나라지만 참 아기자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때까지도 저는 그 작은 나라를 깔보고 있었지만요. 1시간도 채 안 돼서 사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자마자 뜨거운 공기가 밀려들었어요. 남쪽 지방 특유의 습한 열기였습니다. 활주로 저편으로 거대한 건물 단지가 보였어요. KAI, 한국항공우주산업 본사였습니다. 저기가 KF-21이 태어난 곳입니다. 김재호가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봤어요. 건물 규모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우리 청도항공에 비하면 작지만 그래도 꽤 제대로 된 시설이더군요. 공항에서 차로 10분 거리, KAI 정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보안 게이트를 통과하자 넓은 부지가 펼쳐졌어요. 잔디가 깔끔하게 정돈돼 있었고 곳곳에 전투기 모형들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T-50, FA-50, 그리고 KF-21, 한국이 만든 항공기들이었죠. 환영합니다. 저는 KAI 항공기술연구소 박성준 소장입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우리를 맞았습니다. 흰머리가 섞인 단정한 머리, 날카로운 눈매. 첫인상부터 예사롭지 않았어요. 천회희입니다. 이쪽은 왕아오 담당관이고요.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의 손이 단단했어요. 기술자 특유의 거친 손이었습니다. 중국 군사과학원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J-10 개발에도 참여하셨다면서요? 박 소장의 질문에 저는 살짝 놀랐습니다. 우리 정보를 꽤 파악하고 있더군요. 네, 맞습니다. J-10부터 시작해서 28년째 전투기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그럼 KF-21을 보시면 비교가 되실 겁니다. 그 말에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비교라니요. 5세대 스텔스기를 만든 사람한테 4.5세대를 보여주면서 비교를 하라고요? 하지만 겉으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메인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에 KF-21 실물 크기 모형이 세워져 있었어요. 회색빛 동체에 태극 마크가 선명했습니다. 처음 보는 실물 스케일이었는데 생각보다 큰 기체였어요. KF-21 보라매입니다. 전장 16.9m, 전폭 11.2m, 최대 이륙 중량 25.6톤입니다. 박 소장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J-22 전장 20m가 넘죠. 더 크네요. 제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은근히 우리 것이 더 낫다는 뉘앙스였어요. 네, J-22 더 큽니다. 하지만 크기가 전부는 아니죠. 박 소장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왠지 거슬렸어요. 이쪽으로 오시죠. 연구동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긴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양쪽 벽에 KF-21 개발 과정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도면을 검토하는 기술자들, 풍동 실험 장면, 시제기 조립 과정. 하나하나가 생생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진 앞에서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사진 속에는 여러 명의 기술자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와 그래프가 가득했습니다. 사진 아래 설명이 적혀 있었어요. 비행제어 소프트웨어 독자 개발팀 2018. 잠깐만요. 저는 박 소장을 불러 세웠습니다. 이 비행제어 소프트웨어 직접 개발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박 소장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미국 코드를 라이선스 받은 게 아니고요? 아닙니다. 100% 우리 기술입니다.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비행제어 소프트웨어. 전투기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에요. 조종사가 조종관을 움직이면 그 신호를 해석해서 기체를 제어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없으면 전투기는 그냥 고철 덩어리에 불과해요. 미국은 이 기술을 절대 이전하지 않습니다. F-35를 팔면서도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는 블랙박스로 막아놓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미국 전투기를 사도 마음대로 개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이 이걸 독자 개발했다고요? 그게 정말입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스스로도 놀랄 정도였어요. 네,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박 소장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6년 걸렸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국 해냈습니다. 6년. 고작 6년 만에 비행제어 소프트웨어를 독자 개발했다고요?
미국이 F-22 개발할 때 15년 넘게 걸린 그 기술을 어떤 기법을 쓰셨습니까? 저도 모르게 전문적인 질문이 튀어나왔습니다. NDI 기법입니다. 비선형 동적 역변환이라고 하죠. F-35가 쓰는 것과 같은 최신 기법이에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NDI, Non-Linear Dynamic Inversion. 현존하는 가장 진보된 비행 제어 기법이었어요. 기존의 PID 제어 방식보다 훨씬 정밀하고 안정적이죠. 고기동 비행이나 극한 상황에서도 기체를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어요. 우리 J-20도 NDI를 적용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구현하지는 못했어요. 일부 영역에서는 아직 기존 기법에 의존하고 있죠. 그런데 한국이 6년 만에 NDI를 완성했다고요? 보여드릴까요? 박 소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시뮬레이션 룸으로 이동했습니다. 넓은 방 안에 비행 시뮬레이터가 설치돼 있었어요. 실제 KF-21 콕핏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었습니다. 직접 체험해 보시겠습니까? 박 소장의 제안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을 이길 수 없었어요. 시뮬레이터에 올라탔습니다. 조종석은 생각보다 널찍했어요. 대형 디스플레이가 시야를 가득 채웠고 계기판은 디지털 방식으로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우리 J-20 콕핏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어요. 이륙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시작됐습니다. 활주로가 눈앞에 펼쳐지고 엔진 소리가 귀를 때렸어요. 스로틀을 밀자 기체가 가속했습니다. 속도계가 빠르게 올라갔어요. 이륙. 기체가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조종관을 당기자 부드럽게 상승했어요. 반응이 예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마치 손의 연장처럼 기체가 움직였어요. 고기동 비행을 시도해보세요. 박 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종관을 급격하게 꺾었어요. 급선회. 기체가 순식간에 방향을 바꿨습니다. 몸이 좌석에 밀착되는 느낌이 들 정도로 현실적이었어요. 하지만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과격한 조작을 했어요. 실제 비행이었다면 실속에 빠질 만한 무리한 기동이었죠. 하지만 KF-21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비행 제어 시스템이 자동으로 보정해서 안정적인 비행을 유지했어요. 이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안정성이라니 NDI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시뮬레이션을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단순한 체험이었는데도 긴장했던 모양입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충격을 받은 거였죠. 어떠셨습니까? 박 소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대답을 망설였어요. 칭찬하기는 싫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겨우 그 말만 내뱉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조리품이 아니야. 제대로 된 전투기다. 시뮬레이션 룸을 나와 다음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를 독자 개발했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는데 6년 만에 해냈다고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왕아오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연구원님, 표정이 안 좋으세요. 아, 아닙니다. 생각할 게 좀 있어서요.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왕아오의 눈빛이 뭔가를 알아챈 것 같았어요. 똑똑한 친구였거든요. 여기입니다. 박 소장이 한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항전장비 개발실이라고 적힌 팻말이 붙어 있었어요. 문이 열리자 넓은 연구실이 나타났습니다. 수십 명의 기술자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작업하고 있었어요. 한쪽 벽면에는 거대한 원형 구조물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저건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AESA 레이더입니다. KF-21에 탑재되는 거죠. 박 소장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AESA, 능동 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 현대 전투기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 장비입니다. 수천 개의 송수신 모듈이 전자적으로 빔을 조향해서 목표물을 탐지하고 추적하죠. 기계식 레이더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합니다. 이것도 독자 개발입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아니라고 해줘. 속으로 빌었어요. 네, 한화 시스템에서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미국이 이것도 기술 이전을 거부했거든요. AESA 레이더, 적외선 탐색 추적 시스템, 전자광학 표적 포드, 전파 제모.
이 네 가지 핵심 기술을 미국이 막았습니다. 박 소장이 손가락을 꼽으며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네 가지 전부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미국이 핵심 기술 네 가지를 막았는데 한국이 그걸 전부 독자 개발했다고요? 그것도 불과 몇 년 만에? 가까이 가서 보셔도 됩니다. 박 소장의 말에 저는 레이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인상적이었어요. 수천 개의 작은 모듈들이 정밀하게 배열돼 있었습니다. 각 모듈이 독립적으로 빔을 송수신하는 구조였죠. 송수신 모듈 수가 몇 개입니까? 정확한 숫자는 기밀이지만 F-35의 레이더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슷한 수준이라고요? F-35는 세계 최고 수준의 AESA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어요. 그것과 비슷하다면 탐지 거리는요? 그것도 기밀입니다. 하지만 경쟁 기종들과 대등하거나 그 이상이라고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 소장의 대답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 J-20도 AESA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미국이나 유럽 제품에 비하면 아직 격차가 있습니다. 탐지 거리나 처리 속도에서 뒤처지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한국이 독자 개발한 레이더가 F-35급이라고요? 양산도 하고 있습니까? 네. 이미 KF-21 초도 물량에 탑재해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양산까지. 연구 단계가 아니라 실제로 전투기에 장착해서 쓰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레이더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 AESA 레이더, 전투기의 핵심 중의 핵심 기술들이었습니다. 미국이 절대 주지 않는 것들. 그걸 한국이 독자적으로 만들어냈어요. 다음으로 이동하시죠. 박 소장의 말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연구실을 나와 다시 복도를 걸었어요. 박 소장님,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포기할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진심으로 궁금했어요. 미국이 핵심 기술을 막으면 보통 국가들은 포기하거든요.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사오거나 직접 개발하는 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드는 일이니까요. 박 소장이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포기요? 그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단단했어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 기술에 의존하면 영원히 그들 밑에 있어야 해요. 하지만 우리가 직접 만들면 우리 것이 되죠.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우리 중국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어요. 러시아 엔진에 의존하다가 독자 엔진을 개발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솔직히 우리는 아직 완전한 독립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J-20 초기 모델은 여전히 러시아 엔진을 달고 날았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미국의 거부에 정면으로 맞섰어요.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길을 개척한 겁니다. 대단하시네요.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아닙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뿐이에요. 미국이 안 주니까 우리가 만든 거죠. 박 소장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 속에 강인함이 느껴졌어요. 다음 목적지는 최종 조립동이었습니다. 거대한 경납고 같은 건물 안에 KF-21 기체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완성된 것도 있고 아직 조립 중인 것도 있었습니다. 기술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현재 양산 1호기가 조립 중입니다. 박 소장이 설명했습니다. 내년부터 공군에 인도할 예정이에요. 총 120대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120대. 적지 않은 숫자였어요. 그리고 그건 한국 공군용일 뿐이었습니다. 수출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은 기체가 생산될 거예요. 저는 조립 중인 KF-21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인상적이었어요. 매끄러운 스텔스 형상, 정밀하게 가공된 표면, 그리고 곳곳에 새겨진 Made in Korea의 마크. 손으로 동체를 만져봤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복합재 표면이 손바닥에 닿았어요. 품질이 좋았습니다. 우리 J-20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어요. 국산화율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65%입니다. 목표는 85%까지 올리는 거예요. 65%.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그리고 85%까지 올린다고요? 엔진은요? 엔진은 아직 미국 지휘의 F-414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자 엔진 개발도 진행 중이에요. 얼마나 진행됐습니까?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개발하고 있는데
정부가 14년간 3조 3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1만 6천 파운드급 엔진 완성이 목표예요. 3조 3천억 원. 14년. 숫자가 구체적이었어요. 그냥 계획이 아니라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미국 의존에서 완전히 벗어나겠네요. 그게 목표입니다. 언젠가는 100% 우리 기술로 전투기를 만들 겁니다. 박 소장의 목소리에 확신이 실려 있었어요. 빈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KF-21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느새 그 기체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미국 기술 조립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엔진만 바꿔 끼운 짝퉁이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이건 한국이 피와 땀으로 만들어낸 자존심이었습니다. 미국이 막으면 직접 만들고, 기술이 없으면 새로 개발하고, 불가능하다고 하면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집념의 결과물이었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우리는 KAI 구내식당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식당은 깔끔하고 넓었어요. 직원들이 줄 서서 식사를 받고 있었죠. 메뉴는 한식이었습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각종 반찬들. 냄새가 꽤 괜찮았어요. 박 소장과 마주 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서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박 소장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폴란드 계약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34조 원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그런 대형 계약을 따낼 수 있었습니까? 박 소장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타이밍과 신뢰였어요. 타이밍이요?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폴란드는 급하게 군비를 강화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유럽 방산업체들은 물량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상황은 알고 있었어요. 러시아의 침공 이후 유럽 전역에서 무기 수요가 폭발했죠. 하지만 공급이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빠른 납기, 합리적인 가격, 검증된 품질. 이 세 가지를 제시했죠. 빠른 납기라면 얼마나요? K2 전차 1차 물량 180대를 1년 안에 납품했습니다. 1년에 180대. 대단한 속도였어요. 보통 전차 한 대 만드는데 몇 달씩 걸리거든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24시간 풀가동했습니다. 현대로템 창원 공장에서 밤낮 없이 생산했어요. 직원들이 교대로 일하면서요. 박 소장의 말에서 당시의 긴박함이 느껴졌습니다. 폴란드 쪽에서 놀랐습니다. 독일이나 미국한테 같은 물량을 부탁하면 3년은 걸릴 텐데 한국이 1년 만에 해냈으니까요. 그래서 신뢰가 쌓인 거군요. 네. 그 이후로 계약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박 소장이 손가락을 꼽기 시작했어요. K2 전차 1차 180대, 약 4조 5천억 원. K9 자주포 672문, 약 3조 4천억 원. FA50, 경전투기 48대, 약 3조 원. 천무 다연장 로켓 288대, 약 5조 6천억 원. 그리고 올해 K2 2차 계약 180대, 약 9조 원. 숫자를 들을 때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한 나라에서만 이렇게 많이? 합치면 34조 원이 넘습니다. 폴란드 한 곳에서만요. 박 소장이 덧붙였습니다. 참고로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총괄 계약에는 K2 전차 1000대가 포함돼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납품할 거예요. 1000대의 전차. 그게 다 한국산이라고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폴란드가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이해가 됐어요. 빠른 납기, 합리적 가격, 검증된 품질. 거기에 신뢰까지. 완벽한 조합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한테는 안 사는 걸까요? 저도 모르게 질문이 튀어나왔습니다. 박 소장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우리라면? 중국말입니다. 우리도 전차가 있고, 자주포가 있고, 전투기가 있어요. 가격도 한국보다 쌀 겁니다. 그런데 왜 폴란드는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솔직한 질문이었습니다. 정말 궁금했거든요. 박 소장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신뢰가 안 된다면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러세요. 신뢰의 문제입니다. 신뢰.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이에요. 러시아와 대치하고 있는 최전선이죠. 그런 나라가 중국 무기를 살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중국은 러시아와 가깝습니다. 지정학적으로요. 폴란드 입장에서는 중국 무기를 사는 게 위험한 선택이에요. 유사시에 부품 공급이 끊길 수도 있고 기술 유출 우려도 있죠. 박 소장의 설명이 계속됐습니다. 반면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에요. 나토와 가치를 공유하고요. 폴란드 입장에서는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파트너인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 J-22 KF-21보다 성능이 뛰어나든 아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누가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거래하느냐였어요. 무기는 그냥 제품이 아닙니다. 군사 동맹의 상징이에요. 한 나라의 무기를 산다는 건 그 나라와 군사적 파트너십을 맺겠다는 의미입니다. 폴란드는 한국을 선택함으로써 미국 중심의 안보 체계에 더 깊이 편입된 거예요. 반면 중국 무기를 사면 그 반대 신호를 보내는 셈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박 소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해됩니다. 하지만 이해가 되는 것과 받아들이는 건 다른 문제였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우리는 강해졌습니다. J-20을 만들었고 항공모함도 있고 핵무기도 있어요. 세계 2위의 군사 대국이죠. 하지만 아무도 우리 무기를 사지 않습니다. 0대.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점심 식사 후 우리는 비행장으로 이동했습니다. KAI 사천 공장 바로 옆에 활주로가 있었어요. 거기서 KF-21 비행 시험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시험 비행을 참관할 수 있게 해줬어요. 활주로 옆 관제탑에 올라갔습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니 비행장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멀리서 KF-21 한 대가 활주로 끝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곧 이륙합니다. 관제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창문에 바짝 붙어서 지켜봤어요. 잠시 후 엔진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굉음과 함께 KF-21이 활주로를 질주하기 시작했어요. 속도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기체가 땅에서 떠올랐어요. 이륙. KF-21이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회색빛 기체가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상승했어요. 엔진에서 뿜어져 나오는 배기가스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아름답군요.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습니다. 전투기의 이륙은 언제 봐도 장관이에요. 인간이 만든 기계가 중력을 이기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순간. 그건 기술의 승리이자 인류의 자부심이죠. KF-21이 고도를 높이며 선회했습니다. 날렵한 실루엣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비행이 안정적이었습니다. 흔들림 없이 부드럽게 기동했어요. 현재 최대 마하 1.3까지 테스트했습니다. 목표는 마하 1.8이에요. 박 소장이 설명했습니다. 초음속 비행은요? 작년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성능 한계를 테스트하는 단계예요. 저는 KF-21의 비행을 지켜봤습니다. 급상승, 급강하, 급선회, 다양한 기동을 수행했어요. 모든 동작이 매끄러웠습니다. 조종사의 실력도 좋았지만 기체 자체의 성능도 뛰어나다는 게 느껴졌어요. 저 조종사가 누굽니까? KF-21 시험비행팀 선임 파일럿입니다. 공군 출신이고 비행시간 2000시간 이상이에요. 2000시간. 베테랑 파일럿이군요. 비행이 계속됐습니다. KF-21이 고고도에서 저고도로 급강하하더니 지면 가까이에서 수평 비행으로 전환했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다시 상승. 놀라운 기동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눈앞에서 펼쳐지는 KF-21의 비행을 보면서 계속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왜 우리는 못하는 걸까? J-20은 분명 훌륭한 전투기예요. 기술적으로 KF-21보다 앞서는 부분도 많습니다. 5세대 스텔스기니까요. 내부 무장창도 있고 레이더 반사 면적도 더 작죠. 하지만 수출은 0입니다. 반면 KF-21은 4.5세대예요. 스텔스 성능도 제한적이고 내부 무장창도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J-20보다 열등한 전투기죠. 그런데 폴란드가 러브콜을 보내고 필리핀이 관심을 보이고 UAE가 문의를 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KF-21을 사겠다고 줄을 서고 있어요. 뭐가 다른 걸까? 기술? 아니에요. 우리 기술이 못지않습니다. 가격?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더 쌀 수도 있어요. 품질, 비슷하거나 우리가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까? 박 소장이 아까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신뢰의 문제입니다. 신뢰. 그 단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국은 미국의 동맹입니다. 나토와 가치를 공유해요. 민주주의 국가이고 자유시장 경제를 채택하고 있죠. 반면 우리는 중국은 러시아와 가깝습니다.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이고 서방과 갈등하고 있어요. 남중국해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대만을 위협하죠.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에게 중국은 믿을 수 없는 파트너입니다. 우리 무기를 사면 중국에 종속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어요. 유사시에 중국이 부품 공급을 끊거나 정치적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요. 그래서 아무도 사지 않는 겁니다. 기술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전투기를 만들어도 신뢰가 없으면 팔 수 없습니다. KF-21이 다시 활주로로 접근했습니다. 착륙 준비를 하는 것 같았어요.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흙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기체가 감속하며 천천히 멈춰섰어요. 완벽한 착륙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제사가 무전으로 말했습니다. 조종사의 대답이 들려왔어요. 비행 완료. 기체 이상 없음.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은 해냈어요. 미국이 기술을 막으면 직접 개발하고 시장이 없으면 개척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죠. 그 비결이 뭘까요? 기술력?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에요. 의지, 그것도 있겠죠. 포기하지 않는 끈기.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신뢰였습니다. 한국이 쌓아온 국제적 신뢰, 약속을 지키고 품질을 보장하고 파트너십을 존중하는 자세. 그게 34조 원짜리 계약을 가능하게 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게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아무리 싼 가격을 제시해도 신뢰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0대. 그 숫자의 진짜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천 연구원님, 괜찮으세요? 왕아오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표정이 안 좋았나 봐요. 아, 네. 괜찮습니다. 대충 대답했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28년간 믿어왔던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J-22 최고라고, 중국이 아시아 최강이라고, 우리 기술이 세계 정상급이라고. 그렇게 믿어왔는데 지금 제 눈앞에서 펼쳐지는 현실은 달랐어요.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불과 몇 년 만에 우리가 수십 년 걸려 해낸 일을 따라잡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앞서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계는 한국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노을이 비행장 위로 번졌어요. KF-21이 석양을 배경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 실루엣이 묘하게 당당해 보였어요. 내일은 마지막 일정입니다. 박 소장이 말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수출 계약 현황 브리핑이 있어요. 현재 진행 중인 협상들을 설명해 드릴 겁니다. 수출 계약 현황. 더 들으면 더 충격받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온 이상 끝까지 봐야 했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J-20은 좋은 전투기예요. 기술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사지 않죠. KF-21은 J-20만큼 뛰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세계가 줄을 서서 사려고 합니다. 차이가 뭘까? 신뢰. 그 단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국은 신뢰를 쌓았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못했어요. 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게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답이 우리 시스템 전체를 부정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피할 수 없었어요. 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내일,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호텔 창문으로 사천의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어젯밤 잠을 설쳐서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28년간 전투기를 연구하면서 이렇게 지친 표정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씻고 옷을 갈아입으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야. 이것만 끝나면 베이징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돌아가서 뭘 보고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원래 계획은 KF-21의 약점을 찾아내는 거였습니다.
미국 기술에 의존하는 조립품이라고 우리 제20에 비하면 한참 뒤떨어진다고 보고하려고 했죠. 그런데 지금은요? 약점을 찾기는커녕 오히려 우리의 문제점을 발견해버렸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는 것을. 아무리 좋은 전투기를 만들어도 아무도 사지 않는 이유를요. 아침 식사를 대충 때우고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왕하오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연구원님, 안색이 안 좋으세요. 어젯밤 잠을 좀 설쳤어요.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사실대로 말할 수는 없었어요. 한국 전투기 보고 충격받아서 잠을 못 잤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김재호가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다시 KAI로 향했어요. 오늘 일정은 수출 계약 현황 브리핑이었습니다. 한국 방산이 세계 시장에서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준다고 했어요. 솔직히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 들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거든요. 하지만 피할 수는 없었어요. KAI 본관 대회의실. 넓은 공간에 대형 스크린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박 소장 외에도 여러 명의 임원들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분위기가 어제보다 더 격식 있었습니다. 오늘은 K방산의 글로벌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자가 일어섰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전략기획실장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어요. 스크린에 첫 번째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2025년 한국 방산 수출 152억 달러, 약 22조 원. 이미 알고 있는 숫자였어요. 하지만 다시 봐도 대단했습니다. 2022년에 173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올해도 150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세계 방산 수출 순위 9위입니다. 9위. 한국이 세계 9위 방산 수출국이라고요? 참고로 중국은 11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1억 달러. 우리가 11억이고 한국이 152억이라고요? 거의 14배 차이잖아요.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방산 사사 수주 잔고 100조 원. 100조. 그 숫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31조, KAI 26조, LI진엑스원 23조, 현대로템 11조. 합쳐서 약 100조 원의 수주 잔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장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이건 향후 10년치 물량입니다. 지금 당장 신규 수주가 없어도 10년은 먹고 살 수 있다는 뜻이죠. 10년치. 10년 동안 일감이 보장돼 있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약들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폴란드가 가장 큽니다. K2 전차 1000대 총괄 계약이 있고 그중 360대 납품이 확정됐습니다. K9 자주포, 천무, FA50도 후속 계약이 예정돼 있고요. 실장이 손가락을 꼽기 시작했어요. 인도에서 K9 추가 수출 협상 중이고 베트남과도 K9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루마니아, 노르웨이가 K9 도입을 검토 중이에요. 중동에서는 UAE, 사우디, 이라크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줄줄이 쏟아지는 국가 이름들. 유럽, 아시아, 중동. 전 세계에서 한국 무기를 사겠다고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KF-21은요? 필리핀이 강력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태국도 접촉 중이에요. 폴란드도 KF-21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KF-21까지. 아직 양산도 시작 안 했는데 벌써 수출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고요? 예상 수출 규모는요? KF-21 단독으로 향후 10년간 100대 이상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당 1억 달러로 계산하면 100억 달러, 약 14조 원 규모입니다. 14조 원. KF-21 하나로만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숫자가 너무 커서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혹시 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중국 무기에 대한 문의는 없습니까? 다른 나라들이 중국산을 검토한다거나.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실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경쟁 상대는 미국, 유럽, 러시아입니다. 중국은 잘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 대답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경쟁 상대로도 인식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세계 2위 군사 대국인데 왜 그렇습니까? 아까 박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신뢰의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중국과 군사적 파트너십을 맺는 것을 꺼립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니까요. 신뢰. 또 그 단어였어요. 한국은 어떻게 신뢰를 쌓았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진심으로 알고 싶었어요. 시간이 걸렸습니다. 박 소장이 대답했어요. 우리도 처음에는 아무도 안 사줬어요. K9 자주포를 처음 수출할 때 터키에 팔았는데 10년 넘게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품질을 증명하고 납기를 지키고 사후 지원을 철저히 했죠. 그래서요? 입소문이 났어요. 한국 물건은 믿을 만하다고. 그러자 다른 나라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호주. 하나씩 하나씩 늘어났어요. 박 소장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폴란드가 터졌습니다. 2022년에 대규모 계약을 따내면서 K방산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폴란드 대통령이 나토 본부에서 한국 무기를 극찬했거든요. 뭐라고 했습니까? 불과 몇 개월 안에 공급할 수 있는 굉장한 최신 무기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불과 몇 개월. 그게 핵심이었어요. 한국은 빠릅니다. 주문하면 금방 만들어서 보내줘요. 품질도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고 약속도 잘 지킵니다. 우리는요? 생산 속도는 빠릅니다. J20을 연간 70대씩 찍어내니까요. 하지만 그걸 사줄 나라가 없어요. 아무리 빨리 만들어도 8대가 없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K방산의 미래 4대 강국을 향하여 한국 정부는 방산 수출 4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9위에서 5년 안에 4위로 올라서겠다는 겁니다. 4대 강국.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4위를 노린다고요? 가능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현재 추세라면 가능합니다. 수주 잔고 100조가 차근차근 매출로 전환되고 신규 계약이 계속 늘어나면 5년 안에 달성할 수 있어요. 실장의 대답에 자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질문하지 못했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100조 원. 그 숫자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한국은 100조 원 어치의 미래를 확보했어요. 10년 동안 일감이 보장돼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예요. 우리는요? J20은 0대 수출입니다. 앞으로도 수출 전망이 불투명해요.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100조 vs 0점.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오후, 우리는 사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김재호가 공항까지 배웅해줬어요. 차 안에서 별다른 대화가 없었습니다. 저도 왕아오도 말이 없었어요. 각자 생각에 잠겨 있었죠. 공항에 도착해서 김재호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식적인 인사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희도 좋았습니다. 다음에 또 방문해 주세요. 김재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비행기에 올라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사천의 풍경이 보였어요. 멀리 KAI 건물이 보였고 그 옆으로 활주로가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어제 KF-21이 날아올랐던 그 활주로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사천이 점점 작아졌어요. 그리고 곧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연구원님. 왕아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네. 베이징에 돌아가면 뭐라고 보고하실 겁니까? 그 질문에 저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어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사실대로 보고해야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대로요? 네. KF-21이 조립품이 아니라는 것. 한국이 핵심 기술을 독자 개발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수출에서 밀리는 이유가 기술이 아니라 신뢰 때문이라는 것. 왕아오가 눈을 크게 떴어요. 그렇게 보고하시면 위에서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알아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당 간부들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 해요. 한국은 별것 아니다. 우리가 최고다라는 말을 원하죠.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거짓으로 보고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문제를 덮어봤자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커질 뿐이죠.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한국과의 격차는 계속 벌어질 겁니다. 왕아오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왕, 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충격받았습니다. 솔직히요. 왕아오가 털어놨어요. 저도 한국을 깔봤거든요.
작은 나라가 뭘 하겠나 싶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뭐가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거요. 왕하오가 말했습니다.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을 때 보통은 포기하잖아요. 다른 데서 사오거나 그냥 미국 거 쓰거나. 그런데 한국은 직접 만들었어요. 6년 걸려서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를, AESA 레이더를, 불가능해 보이는 걸 해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을까요? 왕하오가 물었어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해요. 우리도 인재가 있고, 자금이 있고, 의지가 있으니까. 그런데요? 신뢰는 기술로 만들 수 없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신뢰는 시간이 걸립니다. 약속을 지키고, 품질을 보장하고, 파트너를 존중하는 것. 그걸 꾸준히 해야 쌓이는 거예요. 한국은 수십 년에 걸쳐 그걸 해왔어요. 우리는 아직 시작도 안 했죠.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구름 사이로 번졌어요. 아름다운 광경이었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한 가지 더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뭡니까? 한국이 강해진 건 미국 덕분이 아니에요. 왕하오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처음에 저는 한국이 미국 기술을 베껴서 전투기를 만든다고 생각했어요. 미국이 도와줘서 쉽게 했다고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미국은 오히려 한국을 막았어요. 핵심 기술 4가지를 이전해주지 않았죠. 그런데 한국은 그걸 스스로 극복했어요. 미국의 도움이 아니라 미국의 방해를 뚫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말을 하면서 저도 새삼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기술이 아니었어요. 역경을 이겨내는 의지였습니다. 안 된다고 하면 되게 만들고, 막히면 돌아가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게 한국을 여기까지 끌어올린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는 크기에 취해 있었습니다. 14억 인구, 세계 2위 경제대국, 핵무장 국가. 그런 자만심에 빠져서 정작 중요한 걸 놓쳤어요. 겸손함. 그리고 신뢰.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 익숙한 공기가 느껴졌어요. 베이징 특유의 탁한 공기. 사천의 맑은 공기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공항을 나서면서 저는 결심했어요. 사실대로 보고하자. 아무리 위에서 싫어해도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한국을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으니까. 다음 날 군사과학원 원장실. 유 원장 앞에 서서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KF-21은 조립품이 아닙니다. 첫 문장부터 류 원장의 눈썹이 꿈틀거렸어요. 비행제어 소프트웨어, AESA 레이더, 적외선 탐색 추적 시스템, 전자광학 표적 포드.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 4가지 핵심 기술을 한국이 독자 개발했습니다. 뭐라고? 유 원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사실입니다. 직접 확인했습니다. 시뮬레이터도 타봤고 레이더도 봤습니다. 수준이 상당합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수출을 따내고 있는 건가?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신뢰입니다. 신뢰.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쌓았습니다. 약속을 지키고, 납기를 맞추고, 품질을 보장하고, 파트너를 존중해요. 그래서 폴란드가, 노르웨이가, 호주가 한국 무기를 삽니다. 유 원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중국이라는 이름 자체가 리스크예요. 지정학적으로요. 우리 무기를 사면 서방과 관계가 틀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안 사는 겁니다. 그건 미국 때문 아닌가? 미국이 방해하니까. 유 원장이 반박했어요. 미국 탓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도 미국의 방해를 받았어요. 핵심 기술을 막혔죠. 하지만 한국은 그걸 극복하고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우리는 뭘 했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유 원장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100조 원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 방산 4개 기업의 수주 잔고가 100조 원이에요. 10년치 물량입니다. 우리 제20 수출은 0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요. 그래서 어쩌자는 건가? 류 원장이 물었어요. 변해야 합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기술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파트너로 인정받아야 해요. 그러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영원히 못합니다. 유 원장이 한참 동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을 읽을 수 없었어요. 알겠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로 정리해서 올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원장실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유 원장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뒷모습이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와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어요. KF21 현지 조사 보고서, 기술을 넘어선 신뢰의 힘. 키보드를 두드리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해냈어요. 미국의 방해를 뚫고 핵심 기술을 독자 개발하고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습니다. 100조 원의 미래를 확보했어요. 우리는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변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의지만 있다면요. 문제는 그 의지가 있느냐는 거죠. 창밖으로 베이징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어요. 스모그 때문에. 하지만 그 위 어딘가에서 별들이 빛나고 있겠죠. 한국의 밤하늘에서도 같은 별들이 보일 거예요. 저는 그 별들을 생각하며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썼어요. 기술은 따라잡을 수 있다. 하지만 신뢰는 쌓아야 한다. 우리가 진정으로 강해지려면 무기보다 먼저 신뢰를 만들어야 한다. 보고서를 저장하고 컴퓨터를 껐습니다. 28년간 전투기를 연구해왔어요. J-10, J-20 수많은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중국 항공산업의 발전을 직접 목격했죠. 하지만 이번 출장에서 배운 건 기술이 아니었어요. 겸손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뢰의 무게였습니다.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대단하다. 진심이었어요. 몇 달 후, 뉴스에서 한국 방산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KF21이 첫 양산기 출고식을 가졌다고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참석했고 전 세계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저는 뉴스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군. KF21이 세계로 퍼져나갈 거예요. 필리핀으로, 말레이시아로, 어쩌면 유럽까지. 한국의 하늘을 넘어 세계의 하늘을 날겠죠. 우리 J-20은 여전히 중국 하늘만 날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변할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기술의 승리가 아니었어요. 의지의 승리였습니다. 안 된다고 하면 되게 만들고, 막히면 뚫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게 진짜 힘이에요. 저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우리 중국도요. 언젠가는. 지금까지 중국 J-20 개발자가 한국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기술만으로는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신뢰를 쌓아온 대한민국의 저력을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세요. 우리의 관심이 K방산에 더 큰 도약을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